안녕하세요. 역사단 1점도 깎이지 않은 비법 전수 단비완소쌤 박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역사 마저 볼 거고요. 일본 역사도 살짝쿵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명청 제국과 일본의 발전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오늘도 내용이 살짝쿵 길어요. 하지만 잘 따라오시고요. 바로 첫 번째 단비 개념 주제부터 확인할게요. 명과 청의 건국과 발전. 자, 우리 중국의 명부터 한번 또 세계사 여행을 떠나볼까나요? 먼저 지난 시간 마치고 복습한 친구들 손! 오, 아무도 없어. 완전 혼날 거예요. 복습하셔야죠. 네, 복습을 잘한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을 텐데 원이 무엇을 계기로 스물스물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었죠? 그렇죠. 홍건적의 난등을 비롯한 농민 반란 때문이었는데 그 이야기부터 한번 이어나가 볼게요.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민 출신이면서 또 농민군을 이끌었던 주원장 홍무제는요. 1368년 금능, 즉 난징을 수도로 명을 건국했고요. 몽골 세력인 원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내게 돼요. 이 태조 홍무제는요. 한족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 정책 내용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먼저 홍무제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상제를 폐지했고요. 행정, 군사 등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킨과 동시에 관료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나가요. 그리고 전국의 토지와 인구를 조사해서 토지대장 그리고 호적대장을 새롭게 작성했고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세금과 요역을 징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서 이갑제를 실시했는데 이갑제 중요해요. 이갑제가 뭐냐면 관리의 농민에 대한 스타일이 계속 이어지니까 좀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농민이 직접 세금을 걷도록 한 제도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호를 이와 갑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걷게 했는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110호를 1, 2로 하고요. 그 중에서 부유한 10호를 이장호로 나머지 100호를 갑수호로 해가지고요. 이장이 돌아가면서 세금을 걷고 또 치안 유지를 담당했던 자치적인 향촌 제도가 바로 이갑제였어요. 그리고 유교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몽골의 풍습을 금지했고요. 과거제를 정비하기도 했죠. 그리고 유학교육을 강화하고요. 유규를 반포를 하는데 육유가 뭐냐면 황제 6가지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과는 화목하고 나쁜 짓을 하지 말 것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이후에 영락제 때는요. 중요한 일들이 좀 몇 개 있는데 태조 홍무제 정책과 함께 시험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완전기 쫑긋! 영락제 때는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적극적이고 활발한 대외 활동을 전개해서요. 여러 차례 몽골을 공격했고 베트남 북부를 정복하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거 정화를 해외로 파견하게 되는데 정화의 완전 빈출 주제입니다. 환관이었던 정화는요. 영락제의 명을 받아서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 해외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정화는 대규모의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거쳐서 페르시아만과 아프리카까지 진출해요. 자, 그래서 기존에 조공을 받던 나라 외에도 한 30여 개의 지역을 원정을 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했고요. 정화의 원정 결과 중국인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돼서 오늘날 화교의 뿌리가 됐어요. 선생님, 정화의 해외 원정으로 명이 여러 나라와 조공 관계를 맺게 됐다고 하셨는데 조공이 뭔가요? 네, 계속 선생님이 조공 했었는데 뭐 연예인 조공 들어봤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연예인한테 각종 선물할 때 조공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다른 나라가 중국에 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해서 각종 예물을 바치던 것을 조공이라고 했어요. 명의 영락제 하면 정화의 해외 원정 잊지 말고 꼭꼭꼭 기억해 두시고 교과서에 지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정화의 원종로 또한 체크해 두세요. 자, 이렇게 전개가 돼 가던 명도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안으로는 황제 무능이 드러나면서 환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밖으로는 몽골족과 왜구가 침략을 했어요. 그리고 만력제 때는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줘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죠.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세금을 더욱 많이 걷게 돼요. 그 결과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결국에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에 의해서 1644년에 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돼요. 자, 여기까지 명의 역사였다면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17세기 초가 되면요. 만주 지역에서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1616년에 후금을 건국하게 돼요. 이 태조 누르하치 뒤를 이은 태종 홍타이즈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요. 우리 조선을 침략을 해요. 병자호란 기억하시죠? 자, 그 뒤에 청은 이자성의 농민군을 물리치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죠. 이 명이 멸망한 후에는요. 중국 전역을 차지하면서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로 이어지는 3대 130여 년간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강희제 때는요. 청의 중국 정복에 합력했던 세 사람의 공신들이 일으킨 반란인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을 정벌한 뒤에 중국 통일을 완성했고요. 1689년에는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서 청의 국경을 확보하기도 하죠. 다음으로 옹정제 때는 황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요. 건륭제 때는 몽골, 신장, 티베트를 정복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했고요.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정하게 되죠. 한편 청은요. 다수의 한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강압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펼치게 되는데 청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 통치 방식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지금부터 완전 집중! 약 30만 명의 만주족이 1억 명에 가까운 이 한족을 다스리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가면서 오랫동안 중국을 지배해 나가는데 먼저 회유책으로는요. 한족 문화를 존중하고 만한병용제라고 해서 과거제를 통해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관리로 등용을 했어요. 관직의 정원을 짝수로 정해가지고 한족과 만주족을 반반씩 배치를 하고요. 항상 이들의 합의에 의해서 여러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농민들의 세금 부담도 줄여줬고요. 반면에 강압책으로는 만주족의 변발,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앞머리는 확 밀어버리고 뒷머리는 길게 따서 내리는 그 만주족의 머리 모양하고 만주족의 의복이었던 호복을 강요했고요. 한족이 자기 민족을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중화사상이랄지 또 청에 반대하는 사상을 탄압하고 청에 비판하는 서적의 출판을 금지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주제 명과 청의 건국과 발전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비 개념 주제 확인하러 가죠. 명청의 사회와 문화 및 대외 교류. 네, 여기서는 명청대의 사회 모습과 문화적 특징, 그리고 대외 교류의 모습들을 차례대로 비교하면서 정리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배층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유교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이자 지방의 중소 지주 출신이었던 신사층이 등장을 해서 지배층을 형성했고요. 이 신사층은 과거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했고요. 그 대가로 부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인정받았어요. 그들은 향촌사회 지배층으로서 국가 통치를 보조하면서 향촌의 행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죠. 네, 이제 명청시대 경제 발전 내용도 살짝쿵 정리를 좀 해보면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외래 작물이 중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이 됐고요. 창장강, 양쯔강 하류에서는 면화, 차, 뽕 등의 상품 작물이 널리 재배가 됐고 면직업을 비롯한 수공업도 크게 발달해요. 점점 인구가 증가하니까 식량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양쯔강 중상류 지역은 쌀 생산의 중심지로 이제 나중에 개발이 되죠. 한편 명청대의 비단, 차, 도자기는 유럽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았는데 이런 물건을 중심으로 한 대외 교역을 통해서 대량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유럽 상인들이 물품 대금으로 이제 은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면서 명청대에는 은이 화폐로 널리 쓰이게 됐고요. 세금도 은으로 거두게 돼요. 일단 명대에는 1조 편법이라고 해서 여러 세금을 토지세와 인두세, 그러니까 노동력세죠. 인두세로 통합해서 은으로 납부하도록 했고요.
청대는 지정은제라고 해서 인도세를 토지세에 합산해서 은으로 납부하게끔 했어요. 다시 한번 명은 일조편법, 청은 지정은제예요. 자, 이제 이 시기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우선 기존의 성리학이요. 너무 이론과 형식에만 치우친다라는 비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명 말에는 양명학이 등장해서 성리학을 비판하고 지행합일, 지식과 행동이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평등을 강조하면서 서민 교육과 서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고요. 청대에는 문헌에 근거해서 실증적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고증학이 유행을 해요. 다시 한번 명은 양명학, 청은 고증학이요. 그리고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로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요. 교육 기회가 확대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민의 지위가 향상이 됐고 서민들이 주도하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돼요. 명대에는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이런 중국 4대 소설이 완성이 됐고요. 청대에는 홍루몬과 같은 구어체 소설이 유행을 해요. 한편 16세기 말부터 크리스교의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와요. 그 서양의 학문도 소개하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전해주기도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명청대에는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했고요. 명 말에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천주실의라는 교리서를 통해서 크리스교를 소개하고요. 세계 지도인 고려만국 전도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인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요. 자신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고려만국 정도를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세계는 정말 여러 나라들이 있고 중국은 하나의 나라일 뿐이구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충격을 주게 돼요. 또 아담 샬은 역법과 대포 제작 기술을 전달해 줬고요. 그리고 청대에 이르면 이 우상 숭배를 금지했던 크리스트교를 비판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명청시대의 경제와 사회, 문화 내용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 확인하러 갈게요. 일본의 발전. 우리가 일본 하면 헤이안 시대까지는 공부를 했고요. 그 뒷 이야기부터 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헤이안 시대 말에 세력을 키웠던 지방의 호족들은요. 자신의 토지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사를 고용했는데 그 무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게 돼요. 12세기 말 무사 세력 사이의 권력 다툼에서요.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승리를 해가지고 천황으로부터 막부의 실권자인 쇼군의 칭호를 받았고요. 1192년에 가마쿠라의 막부를 세우게 되죠. 이후 약 700년 동안 일본에서는 쇼군이 통치 실권을 장악했고요.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어요. 쇼군, 즉 장군은 다이묘, 그러니까 영주에게 지방의 토지를 나눠주고 다이묘는 그 일부를 하급 무사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무사는 영주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주종 관계를 맺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일본 특유의 봉건제고요. 13세기 후반에는 가마쿠라 막부가 원과 그리고 고려 연합군, 우리가 이제 여원 연합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원 연합군의 두 차례에 걸친 침략을 태풍 덕분에 무사히 막아내죠. 하지만 점점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됐고요. 14세기가 되면 교토의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이 돼요. 무로마치 막부 때는 명과 조공 관계를 맺고 우리 조선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지만 15세기 후반이 되면 쇼군의 자리를 서로 차지한다면서 막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부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가 돼요. 그리고 전국시대라고 해서 무사들 사이의 권력 투쟁이 100년 넘게 이어지게 되는데 16세기 말이 되면 이 인물은 다 알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임진왜란이 실패로 끝나면서 정권은 붕괴가 됩니다. 자,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차지해서 에도, 즉 도쿄의 새로운 막부를 1603년에 성립시키는데 그게 바로 에도 막부죠. 이 에도 막부는 지방의 다이묘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대신에 그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산키코 타이즈를 실시해요. 말이 참 어려운데 산키코 타이제가 뭐냐면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해서 다이묘의 가족을 에도의 인질로 잡아둬요. 그리고 다이묘를
영지와 에도에 번갈아 가면서 머무르게 한 제도가 바로 산키코 타이제예요. 자, 이 제도를 통해서 에도 막부는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를 확립해 나갔죠. 그리고 이 시기 농업 생산력도 향상이 되고요. 상업과 수공업, 광업이 두루 발달하면서 조닌이라고 불린 상공업자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게 돼요. 이 조닌에 의해서 형성된 조닌 문화에는 노래, 춤, 연기가 어우러진 연극이죠. 이 가부키, 그리고 채색판한 우키요에 등이 있지요. 사실 전국시대부터 크리스교가 일본에 유입이 됐는데 이 에도 막부 때는 크리스교를 금지하고요. 해외 무역 등 외국과의 교류도 제한을 해버려요. 물론 조선과는 통신사를 통해서 교류를 했고 나가사키항 한 군데만 개방을 해가지고 중국과 교역하고 또 유럽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네덜란드와 교류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네덜란드와 교류를 했느냐. 네덜란드는요. 크리스교에 대한 포교를 내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학문도 들어오게 되고 난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난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당시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이 전해준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난학이라고 불렀어요. 여기까지 일본의 발전 내용도 정리를 해봤네요. 자, 오늘 굉장히 내용이 길었는데 그럴수록 복습 꼭꼭꼭 해서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내용들 다 잘 잡아두셔야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지역의 역사에서 다시 만날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